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무엇을 생각하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 하루 벌어야 할 돈, 써야 할 돈을 떠올립니다. 돈은 우리 삶의 거의 모든 순간에 함께합니다. 커피 한 잔을 사고, 버스를 타고, 집세를 내고, 미래를 계획하는 모든 일에 돈이 개입합니다. 그런데 이 돈이라는 것은 대체 무엇일까요? 종이에 불과한 지폐가, 플라스틱 카드가, 심지어 화면 속 숫자가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돈의 가치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사실 돈 그 자체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10,000원짜리 지폐를 들고 무인도에 간다면 그것은 그저 종이 한 장에 불과합니다. 돈의 가치는 사람들이 그것을 가치 있다고 믿는 데서 나옵니다. 모두가 이 종이를 받아들이겠다고 약속하기 때문에 돈은 힘을 갖게 됩니다. 경제학자들은 돈에 3가지 기능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 물건을 교환하는 매개 역할을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팔고 내가 원하는 것을 살 수 있게 해줍니다. 둘째, 가치를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오늘 번 돈을 내일, 모레 혹은 10년 후에도 쓸 수 있습니다. 셋째, 가치를 재는 척도가 됩니다. 사과와 자동차의 가치를 비교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하지만 돈의 의미는 이런 기능적 정의를 넘어섭니다. 돈은 권력이고 자유이고 때로는 욕망 그 자체입니다. 돈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고 문명이 번성했으며 사람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인류는 언제부터 돈을 사용했을까요? 조개 껍데기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던 시대부터 스마트폰으로 결제하는 오늘날까지 돈은 어떻게 변화해 왔을까요? 그 변화는 단순히 형태만 바뀐 것이 아닙니다. 돈이 바뀔 때마다 사회가 바뀌었고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었으며 역사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지금부터 펼쳐질 이야기는 바로 그 돈의 역사입니다. 작은 조개 껍데기에서 시작해 금화와 은하를 거쳐 종이 돈이 등장하고 카드가 나타나고 마침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암호화폐까지 이어지는 긴 여정입니다. 이 여정 속에서 우리는 인간의 욕망과 지혜, 실패와 성공을 모두 만나게 될 것입니다. 편안하게 눈을 감고 들어도 좋습니다. 천천히 하나씩 돈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주 오래전 돈이 없던 시대를 상상해 봅시다. 한 농부가 쌀을 재배하고 다른 사람은 물고기를 잡고 또 다른 사람은 옷을 만들었습니다. 각자 자신이 잘하는 일을 하며 살아갔습니다. 농부는 물고기가 먹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쌀 한 가마니를 들고 어부를 찾아갔습니다. 쌀과 물고기를 바꾸자고 제안했습니다. 어부가 마침 쌀이 필요했다면 거래가 성사됩니다. 이것이 바로 물물 교환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부가 쌀이 아니라 옷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농부는 먼저 옷을 만드는 사람을 찾아가야 했습니다. 옷과 쌀을 교환한 다음 그 옷을 가지고 다시 어부를 찾아가야 했습니다. 더 큰 문제도 있었습니다. 쌀 한 가마니는 물고기 몇 마리와 같은 가치일까요? 계절마다, 지역마다 가격이 달랐습니다. 거래할 때마다 긴 협상이 필요했습니다. 또 다른 불편함도 있었습니다. 쌀은 오래 보관하기 어렵습니다. 물고기는 더욱 빨리 상합니다. 오늘 번 것을 내일을 위해 저장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인류는 이런 불편함을 해결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가치를 인정하는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그것을 매개로 삼으면 교환이 훨씬 쉬워질 것입니다. 가장 먼저 등장한 것은 조개 껍데기였습니다. 특히 인도양과 태평양에서 나는 카우리 조개가 널리 쓰였습니다.
작고 예쁘고 단단한 이 조개는 여러 장점이 있었습니다. 우선 쉽게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가지고 다니기에도 편했습니다. 자연적으로 구할 수 있지만 그렇게 흔하지도 않았습니다. 위조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중국에서는 기원전 1200년경부터 조개 껍데기를 화폐로 사용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도 인도에서도 조개 화폐가 쓰였습니다. 심지어 19세기까지도 일부 지역에서 사용되었습니다. 다른 물건들도 화폐 역할을 했습니다. 소금은 기욤기에 화폐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월급을 뜻하는 영어 단어 샐러리는 소금을 뜻하는 단어 살에서 왔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소금으로 급료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곡물도 화폐로 쓰였습니다. 특히 보리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중요한 교환 수단이었습니다. 신전에 곡물을 보관하고 그 증서로 거래를 했습니다. 가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소, 양, 염소의 수가 곧 부의 척도였습니다. 라틴어로 가축을 뜻하는 페쿠스는 돈을 의미하는 페쿠니아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원시 화폐들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조개 껍데기는 지역에 따라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소금과 곡물은 운반하기 불편했습니다. 가축은 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표준화가 어려웠습니다. 이 조개와 저 조개의 가치가 같은지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이 소와 저 소의 가치는 어떻게 비교할까요? 거래가 복잡해질수록 더 정교한 화폐가 필요했습니다. 멀리 떨어진 지역과 교역하려면 모두가 인정하는 가치 기준이 있어야 했습니다. 여기서 인류는 중요한 발견을 합니다. 금속이 화폐로 적합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특히 금과 은은 아름답고 녹슬지 않고 희귀하고 쉽게 나누고 합칠 수 있었습니다. 금속 화폐의 시대가 열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인류는 드디어 진정한 의미의 돈을 손에 넣게 됩니다. 조개 껍데기에서 시작된 화폐의 여정은 이제 새로운 단계로 접어듭니다. 기원전 7세기, 지금의 터키 지역에 리디아라는 왕국이 있었습니다. 이 작은 나라가 인류 역사를 바꿀 혁신을 만들어냅니다. 바로 세계 최초의 주화를 만든 것입니다. 리디아 사람들은 강에서 금과 은이 자연스럽게 섞인 천연 합금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을 일렉트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이 금속을 일정한 무게와 크기로 만들어 도장을 찍었습니다. 도장은 왕의 권위를 상징했습니다. 이 주화가 진짜이며 일정한 가치를 가진다는 보증이었습니다. 이제 거래할 때마다 금속의 무게를 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위조도 어려워졌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리스 도시국가들이 자체 주화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각 도시는 고유한 디자인을 새겨 넣었습니다. 아테네는 올빼미를, 코린트는 페가수스를 주화에 새겨 넣었습니다. 동양에서도 비슷한 시기에 금속 화폐가 등장했습니다. 중국에서는 기원전 6세기경부터 청동으로 만든 화폐를 사용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중국의 초기 화폐는 동그란 모양이 아니었습니다. 칼 모양의 도전과 삽 모양의 포전이 있었습니다. 실제 도구의 모양을 본떠 만든 것입니다. 나중에는 가운데 네모난 구멍이 뚫린 둥근 동전이 표준이 되었습니다. 구멍에 끈을 꿰어 휴대하기 편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금과 은이 화폐의 주 재료가 되었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 희귀했습니다.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없었기에 가치가 있었습니다. 둘째, 변하지 않았습니다. 철은 녹슬고 구리는 변색되지만 금과 은은 오래되어도 그대로였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가치를 잃지 않았습니다. 셋째, 나누고 합치기 쉬웠습니다.
녹여서 다시 만들 수 있었습니다. 큰 거래에는 큰 주화를, 작은 거래에는 작은 주화를 쓸 수 있었습니다. 넷째, 가지고 다니기 편했습니다. 작은 크기에 높은 가치를 담을 수 있었습니다. 금화 몇 개면 소 한 마리를 살 수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금속 화폐 시스템을 완성도 높게 발전시켰습니다. 제국 전역에서 같은 화폐가 통용되었습니다. 금화인 아우레우스, 은화인 데나리우스, 구리 동전인 아스가 있었습니다. 로마의 화폐에는 황제의 얼굴이 새겨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었습니다. 화폐를 통해 황제의 권위가 제국 구석구석까지 전달되었습니다. 변방의 농민도 매일 황제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화폐 주조권은 곧 권력이었습니다. 누가 돈을 만들 수 있느냐는 누가 경제를 지배하느냐와 같은 의미였습니다. 황제는 이 권리를 독점했고 무단으로 화폐를 만드는 것은 반역죄였습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 후기에 흥미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제국의 재정이 어려워지자 황제들이 꾀를 냈습니다. 은화의 은의 함량을 줄이고 구리를 더 섞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순도 95%였던 은화가 점점 80%, 50%로 떨어졌습니다. 겉보기에는 같은 은화였지만 실제 가치는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은 함량이 높은 옛날 동전을 모아두고 새 동전만 시장에 내놓았습니다. 좋은 돈은 사라지고 나쁜 돈만 돌아다니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그레샴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원리입니다. 16세기 영국의 토머스 그레샴이 이 현상을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로마 시대부터 있던 현상이었습니다. 화폐의 가치 절하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물가가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이 인플레이션입니다. 로마 제국 멸망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화폐 가치 절하로 인한 경제 혼란도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돈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경제 전체가 흔들립니다. 중세 유럽에서도 금화와 은화가 계속 사용되었습니다. 비잔틴 제국의 금화 솔리두스는 수백 년간 국제무역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이슬람 세계의 디나르와 디르함도 널리 쓰였습니다. 하지만 금속 화폐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무거웠습니다. 큰 거래를 하려면 수많은 동전을 운반해야 했습니다. 도둑을 만날 위험도 컸습니다. 또한 금과 은의 공급량은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경제가 성장하는데 화폐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돈이 부족해지고 거래가 어려워집니다. 더 가벼우면서도 큰 가치를 담을 수 있는 화폐가 필요했습니다. 금속 덩어리가 아닌 가치를 약속하는 증서 같은 것 말입니다. 그 해답은 동양에서 먼저 나타났습니다. 중국에서 놀라운 발명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종이로 만든 돈, 지폐의 탄생이었습니다. 금속 화폐의 시대는 천천히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유산은 오늘날까지 이어집니다. 우리는 여전히 돈을 셀 때 원, 달러, 파운드 같은 무게 단위에서 유래한 이름을 사용합니다. 당나라 시대 중국의 상인들은 골치 아픈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사업이 번창하면서 거래 금액이 커졌는데 매번 술에 가득 동전을 싣고 다닐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당시 동전은 구리로 만들어 상당히 무거웠습니다. 8세기경 상인들은 기발한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돈을 정부 관청에 맡기고 증서를 받는 것입니다. 이 증서를 다른 지역에서 제시하면 그곳 관청에서 돈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비전, 즉 날아가는 돈이라고 불렀습니다. 비전은 엄밀히 말하면 화폐는 아니었습니다.
일종의 환어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종이가 금속 동전을 대신할 수 있다는 중요한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진짜 혁명은 송나라 시대에 일어났습니다. 10세기 말 쓰촨 지역의 상인들이 민간 차원에서 지폐를 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유한 상인 16명이 조합을 만들어 교자라는 종이 화폐를 찍어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의심했습니다. 종이 한 장이 어떻게 금속 동전과 같을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상인 조합이 언제든지 종이를 금속으로 바꿔준다고 보증했습니다. 신뢰가 쌓이면서 교자는 점점 널리 받아들여졌습니다. 송나라 정부는 이 아이디어에 주목했습니다. 1023년 정부가 직접 교자 발행권을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최초의 정부 발행 지폐가 탄생한 순간입니다. 교자에는 복잡한 무늬와 도장이 찍혔습니다. 위조를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새 교자로 교환해 주었습니다. 발행량도 엄격히 제한했습니다. 지폐의 장점은 명확했습니다. 가볍고 휴대하기 편했습니다. 큰 금액도 쉽게 다룰 수 있었습니다. 찢어지거나 닳아도 교환이 가능했습니다. 13세기 몽골족이 중국 전역을 정복하고 원나라를 세웠습니다. 쿠빌라이 칸은 지폐 시스템을 제국 전체로 확대했습니다. 금속 화폐 사용을 금지하고 오직 지폐만 쓰도록 강제했습니다. 바로 이 시기에 이탈리아의 상인 마르코 폴로가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그가 본 광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종이 한 장으로 모든 물건을 살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종이를 금화처럼 소중히 여겼습니다. 마르코 폴로는 자신의 여행기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데카는 연금술사들이 꿈꾸는 일을 해냈다. 그는 종이로 금을 만들어냈다. 유럽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믿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황당한 소리로 들렸습니다. 하지만 원나라의 지폐 실험은 결국 실패로 끝났습니다. 정부가 너무 많은 지폐를 찍어냈기 때문입니다. 전쟁 비용을 대기 위해 무분별하게 돈을 발행했습니다. 지폐가 넘쳐나자 가치가 폭락했습니다. 심각한 인플레이션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지폐를 믿지 않게 되었고 다시 금속 화폐와 물물 교환으로 돌아갔습니다. 명나라가 들어선 후 한동안 지폐는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유럽에서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중세 유럽은 금 본위제를 신봉했습니다. 돈의 가치는 금과 은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종이는 그저 종이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금속 화폐만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16세기 대항해 시대가 열리면서 무역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에서 엄청난 양의 금과 은이 유럽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화폐 부족 문제는 계속되었습니다. 거래가 늘어나는 속도를 금속 공급이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금화를 들고 먼 바다를 항해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17세기 스웨덴에서 유럽 최초의 지폐가 등장했습니다. 1661년 스톡홀름의 은행가 요한 팔름스트루크가 은행권을 발행했습니다. 은행에 금속을 맡기고 받는 예금 증서였습니다. 처음에는 잘 작동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팔름스트루크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실제 보유한 금속보다 훨씬 많은 지폐를 발행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몰려와 금속으로 바꿔달라고 하자 은행은 파산했습니다. 그럼에도 지폐의 편리함은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1694년 영국에서 잉글랜드 은행이 설립되었습니다. 이 은행이 발행한 은행권은 점차 영국 전역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18세기 초 프랑스에서는 흥미로운 실험이 벌어졌습니다. 스코틀랜드 출신의 경제학자
존 로가 프랑스 경제를 살리겠다며 야심찬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미시시피강 유역에 개발권을 가진 회사를 세웠습니다. 그곳에 금과 은이 무진장 매장되어 있다고 선전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사면 엄청난 부자가 될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동시에 그는 정부의 허가를 받아 지폐를 발행했습니다. 사람들은 열광했습니다. 주식 가격이 치솟았습니다. 파리 전역이 투기 열풍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1720년 거품이 터졌습니다. 미시시피에는 금이 없었습니다. 주식은 휴지 조각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파산했습니다. 이 사건을 미시시피 버블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건은 유럽인들에게 지폐에 대한 깊은 불신을 심어주었습니다. 종이돈은 위험하다는 인식이 퍼졌습니다. 프랑스는 오랫동안 지폐 사용을 꺼렸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경제 규모가 급격히 커졌습니다. 공장이 돌아가고 철도가 깔리고 국제무역이 폭증했습니다. 금속 화폐만으로는 이 거대한 경제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19세기에 접어들면서 유럽 각국은 하나둘 지폐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뢰였습니다. 지폐는 그 자체로는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금으로 바꿀 수 있다고 믿을 때만 가치를 갖습니다. 정부와 중앙은행의 신용이 지폐를 떠받치는 기둥이었습니다. 중국에서 시작된 종이돈의 혁명은 결국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무거운 금속 대신 가벼운 종이가 경제를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지폐가 자리를 잡으면서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해졌습니다. 누가 지폐를 발행할 것인가? 얼마나 발행할 것인가? 금과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이런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 새로운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행 시스템이었습니다. 종이돈의 시대는 동시에 은행의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돈의 역사는 이제 더욱 복잡하고 정교한 단계로 나아갑니다. 13세기 이탈리아, 피렌체와 베네치아의 좁은 골목길에서 새로운 직업이 등장했습니다. 환전상들이 작은 벤치에 앉아 여러 나라의 동전을 교환해 주었습니다. 이탈리아어로 벤치를 뜻하는 방코에서 은행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당시 유럽에는 수백 가지 화폐가 있었습니다. 도시마다, 영주마다 자체 화폐를 만들었습니다. 상인들은 거래할 때마다 화폐를 바꿔야 했습니다. 환전상은 필수적인 존재였습니다. 영리한 상인들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먼 곳으로 돈을 보내는 안전한 방법을 고안했습니다. 피렌체에서 돈을 맡기고 증서를 받으면 런던에서 그 증서로 돈을 찾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환어음이라고 불렀습니다. 물리적으로 그 말을 음반하지 않고도 거래가 가능해졌습니다. 도적을 만날 위험이 사라졌습니다. 국제무역이 훨씬 쉬워졌습니다. 메디치 가문이 이 사업을 크게 발전시켰습니다. 15세기 메디치 은행은 유럽 전역에 지점을 두었습니다. 교황청의 재정을 관리했고 왕들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메디치 가문은 단순한 환전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금을 받고 대출을 해주었습니다. 현대적 의미의 은행 업무를 시작한 것입니다. 돈이 돈을 버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물론 중세 카톨릭 교회는 이자를 받는 것을 죄악으로 여겼습니다. 고리대금업은 엄격히 금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상인들은 교묘한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이자 대신 환전 수수료나 투자 수익의 형태로 받았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같은 것이었지만 형식은 달랐습니다. 교회도 점차 현실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16세기 네덜란드에서
중요한 발전이 일어났습니다. 암스테르담은 세계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수많은 상인들이 몰려들었고 거래가 복잡해졌습니다. 1609년 암스테르담 은행이 설립되었습니다. 이 은행은 획기적인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상인들이 돈을 예금하면 은행 장부에 기록했습니다. 거래할 때 실제 돈을 주고받는 대신 장부상으로 계좌를 이체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장부화폐의 시작입니다. 물리적인 동전이나 지폐 없이도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숫자만 옮겨 적으면 되었습니다. 놀랍도록 효율적이었습니다. 영국에서도 비슷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17세기 런던의 금 세공업자들이 특별한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튼튼한 금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상인들이 금 세공업자에게 금화를 맡기고 보관증을 받았습니다. 이 보관증이 점차 화폐처럼 유통되기 시작했습니다. 금화를 직접 찾지 않고도 보관증을 주고받으며 거래했습니다. 금 세공업자들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맡긴 금화를 모두가 동시에 찾아가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평균적으로 10% 정도만 찾아갔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90%는 그냥 금고에 있는 셈입니다. 이 돈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면 어떨까? 이자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부분 지급 준비 제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금화 100개를 맡았다면 그중 10개만 금고에 남겨두고 90개는 대출해주는 것입니다. 대출받은 사람도 그 돈을 다시 은행에 예금합니다. 은행은 그 90개 중 81개를 또 대출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처음 100개의 금화가 시스템 전체에서는 1000개의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실제로는 100개밖에 없지만 장부상으로는 1000개가 거래되는 셈입니다. 이것이 신용 창조의 마법입니다. 하지만 위험도 있었습니다. 만약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예금을 찾으러 오면 어떻게 될까요? 은행은 실제로 그만큼의 금화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뱅크런, 즉 예금 인출 사태가 일어나면 은행은 파산합니다. 1694년 영국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한 은행을 만들었습니다. 잉글랜드 은행입니다. 민간 은행들을 관리하고 정부에 돈을 빌려주며 전체 통화량을 조절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잉글랜드 은행은 세계 최초의 근대적 중앙은행이었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이 모델을 따랐습니다. 프랑스 중앙은행, 독일 제국은행 등이 차례로 설립되었습니다. 중앙은행의 역할은 중요했습니다. 경제가 과열되면 금리를 올려 돈을 긴축했습니다. 경기가 침체되면 금리를 내려 돈을 풀었습니다. 마치 자동차의 엑셀과 브레이크 같은 역할이었습니다. 19세기가 되자 은행은 사회의 핵심 기관이 되었습니다. 산업혁명으로 공장을 짓고 기계를 사려면 막대한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은행이 그 돈을 대출해 주었습니다. 철도가 대륙을 가로질렀습니다. 증기선이 대양을 횡단했습니다. 거대한 백화점이 도시에 들어섰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은행의 대출로 가능했습니다. 은행 없이는 근대 자본주의가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은행 시스템은 불안정했습니다. 주기적으로 금융위기가 찾아왔습니다. 1907년 미국에서 대규모 뱅크런이 일어났습니다. 여러 은행이 연쇄 파산했습니다. 경제 전체가 마비될 위기였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1913년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은행이 탄생한 것입니다.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였습니다. 은행의 발전은 돈의 본질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제 돈은 금고 속 금화가 아니라 장부에 적힌 숫자였습니다. 컴퓨터도 없던 시대에 이미 디지털 화폐의 개념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대출과 예금,
이자와 투자, 이 모든 것이 복잡하게 얽혀 거대한 금융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개인의 저축이 기업의 투자로 이어지고 그것이 다시 일자리와 소득을 만들어냈습니다. 물론 문제도 많았습니다.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빚에 시달렸습니다. 투기와 거품이 반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은행 시스템은 현대 경제의 혈관이 되었습니다. 조개 껍데기에서 시작한 돈의 여정은 이제 보이지 않는 신용의 세계로 들어섰습니다. 다음 단계는 무엇이었을까요? 금과 돈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19세기 중반, 세계 경제는 하나의 원칙을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바로 금 본위제였습니다. 모든 화폐의 가치는 금으로 정해졌습니다. 각국은 자국 화폐를 일정량의 금과 교환할 수 있다고 보증했습니다. 영국이 먼저 시작했습니다. 1파운드는 정확히 7.32g의 금과 같다고 정했습니다. 누구든지 은행에 가서 지폐를 금으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금이 화폐의 궁극적 기준이었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따라했습니다.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이 차례로 금 본위제를 채택했습니다. 1880년대가 되자 대부분의 선진국이 금 본위제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금 본위제의 장점은 명확했습니다. 환율이 안정적이었습니다. 1파운드가 7.32g의 금이고 20달러가 같은 무게의 금이라면 1파운드는 항상 20달러였습니다. 복잡한 계산이 필요 없었습니다. 국제무역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런던에서 물건을 사든 뉴욕에서 사든 가격을 쉽게 비교할 수 있었습니다. 환차손을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본이 자유롭게 국경을 넘나들었습니다. 정부도 함부로 돈을 찍어낼 수 없었습니다. 지폐를 발행하려면 그만큼의 금이 있어야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억제되었습니다. 경제적 규율이 작동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도 있었습니다. 금의 양은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경제가 성장해도 화폐를 마음대로 늘릴 수 없었습니다. 금을 더 캐내지 않는 한 돈이 부족해졌습니다. 디플레이션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물가가 계속 떨어지는 현상입니다. 좋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사람들이 소비를 미루고 기업이 투자를 줄이고 경제가 침체되었습니다. 금 본위제의 진짜 시험은 1914년에 찾아왔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것입니다. 전쟁에는 천문학적인 돈이 들었습니다. 군대를 먹여 살리고 무기를 만들고 전선을 유지하려면 막대한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각국 정부는 금 본위제를 포기했습니다. 보유한 금보다 훨씬 많은 돈을 찍어냈습니다. 전쟁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금으로 바꿔준다는 약속은 중단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나자 경제는 엉망이었습니다. 독일의 인플레이션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1923년 빵 한 덩이가 수십억 마르크였습니다. 사람들이 돈을 수레에 싣고 다녔습니다. 화폐가 완전히 휴지 조각이 되었습니다. 1920년대의 각국은 다시 금 본위제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전쟁 전 기준으로 복귀하려다 보니 무리가 생겼습니다. 영국 파운드는 과대평가되었고 프랑스 프랑은 과소평가되었습니다. 1929년 10월 뉴욕 주식시장이 붕괴했습니다. 대공황이 시작되었습니다. 은행들이 파산하고 공장이 문을 닫고 실업자가 길거리에 넘쳐났습니다.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금 본위제가 상황을 악화시켰습니다. 경제를 살리려면 돈을 풀어야 하는데 금 때문에 그럴 수 없었습니다. 각국은 하나둘 금 본위제를 포기했습니다. 영국이 1931년에, 미국이 1933년에 금 본위제를 중단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무렵 연합국 대표들이 미국 뉴햄프셔의 작은 마을에 모였습니다. 브레튼 우즈라는 곳이었습니다. 전후 세계 경제 질서를 설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1944년 7월 브레튼 우즈 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새로운 국제 통화 시스템이 만들어졌습니다. 핵심은 달러를 중심으로 하는 체제였습니다. 미국 달러만 금과 교환할 수 있게 했습니다. 1온스의 금을 35달러로 고정했습니다. 다른 나라 화폐들은 달러에 고정되었습니다. 달러가 사실상 금을 대신하게 된 것입니다. 왜 달러였을까요? 미국이 전쟁으로 피해를 입지 않았고 세계 금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 경제는 압도적으로 강했습니다. 달러는 금만큼이나 믿을만 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20년 넘게 잘 작동했습니다. 세계 경제는 안정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국제무역이 활발해졌습니다. 달러는 명실상부한 세계 기축 통화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1960년대 들어 문제가 생겼습니다.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 막대한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동시에 국내 복지 프로그램도 확대했습니다. 돈이 부족해지자 달러를 더 많이 찍어냈습니다. 세계에 풀린 달러가 미국이 보유한 금의 양을 초과했습니다. 사람들이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모든 달러를 금으로 바꿔줄 수 있을까?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이 시험에 나섰습니다. 프랑스가 보유한 달러를 금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따라했습니다. 미국의 금 보유량이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1971년 8월 15일 닉슨 대통령이 중대 발표를 했습니다. 달러와 금의 교환을 중단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닉슨 쇼크라고 부릅니다. 브레튼 우즈 체제는 사실상 붕괴했습니다. 이제 달러는 더 이상 금으로 바꿀 수 없었습니다. 세계 모든 주요 화폐가 금과의 연결을 끊었습니다. 수천 년간 이어진 금 본위제가 완전히 끝난 순간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명목 화폐의 시대였습니다. 화폐의 가치는 금이 아니라 정부의 신용과 경제의 힘에서 나왔습니다. 종이는 그저 종이였지만 사람들의 믿음이 그것을 돈으로 만들었습니다. 중앙은행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금의 제약 없이 통화 정책을 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기를 조절하는 자유도가 높아졌지만 인플레이션의 위험도 커졌습니다. 각국의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되었습니다. 수요와 공급에 따라 매일 변했습니다. 외환 시장이 거대한 산업이 되었습니다. 하루에 수조 달러가 오갔습니다. 금 본위제에서 명목화폐로의 전환은 돈의 역사에서 혁명적 변화였습니다. 돈은 이제 완전히 추상적인 개념이 되었습니다. 물리적 실체가 아니라 신뢰와 약속이었습니다. 이 변화는 다음 혁명의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돈이 물리적 형태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 답은 곧 나타나게 됩니다. 1950년 2월 뉴욕의 한 레스토랑에서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업가 프랭크 맥나마라가 저녁 식사를 마쳤는데 지갑을 집에 두고 온 것을 깨달았습니다. 난처한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아내가 돈을 가져와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하지만 맥나마라는 생각했습니다. 현금 없이도 결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는 다이너스 클럽이라는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회원들에게 카드를 발급했습니다. 가맹 레스토랑에서 이 카드를 보여주면 서명만으로 식사할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청구서가 날아와 한 번에 결제했습니다. 처음에는 14개 레스토랑과 200명의 회원으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디어는 혁신적이었습니다. 1년 만에 회원이 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신용카드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1958년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카드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특히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카드는 나중에 비자가 되었습니다. 경쟁사인 마스터차지는 마스터카드로 발전했습니다. 신용카드의 개념은 간단했지만 혁명적이었습니다. 돈을 들고 다닐 필요가 없었습니다. 플라스틱 카드 한 장이면 충분했습니다. 현금보다 안전했고 분실해도 재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신용이라는 개념이었습니다. 카드를 쓰는 순간에는 실제로 돈을 내지 않습니다. 미래의 소득을 당겨서 지금 쓰는 것입니다. 소비와 지불이 분리되었습니다. 1970년대에 신용카드는 대중화되었습니다. 백화점마다 자체 카드를 발급했습니다. 주유소에서도 카드가 통했습니다. 사람들의 지갑에 여러 장의 카드가 들어갔습니다. 은행들은 여기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견했습니다. 현금을 빌려주는 대출보다 신용카드가 훨씬 수익성이 높았습니다. 이자율도 높고 연회비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도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보다 많이 쓰기 시작했습니다. 카드로 쓸 때는 돈을 쓴다는 실감이 덜했습니다. 신용카드 빚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1967년 새로운 기계가 런던에 등장했습니다. 현금 자동 입출금기, 즉 ATM이었습니다. 은행 영업시간이 아니어도 돈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누르면 현금이 나왔습니다. ATM은 빠르게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은행 지점을 늘리는 것보다 ATM을 설치하는 것이 훨씬 저렴했습니다. 24시간 언제든지 돈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80년대에는 포스 단말기가 보급되었습니다. 상점에서 카드를 긁으면 전화선을 통해 은행과 연결되어졌습니다. 기술은 계속 발전했습니다. 마그네틱 띠에서 IC 칩으로 바뀌었습니다. 보안이 강화되었습니다. 위조가 어려워졌습니다. 1990년대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또 한 번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온라인 쇼핑이 시작되었습니다. 집에서 클릭 몇 번으로 물건을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인터넷에서 어떻게 안전하게 결제할 것인가? 카드 번호를 입력하는 것이 불안했습니다. 해킹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1998년 일론 머스크와 피터 틸이 만든 회사가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페이팔이었습니다. 이메일 주소만으로 돈을 주고받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판매자에게 카드 정보를 주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페이팔은 이베이와 결합하며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온라인 거래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전자상거래가 본격화되었습니다. 2000년대 들어 인터넷 뱅킹이 일반화되었습니다. 은행에 직접 가지 않아도 계좌 이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공과금을 자동으로 납부할 수 있었습니다. 은행 창구는 점점 한산해졌습니다. 2007년 아이폰이 출시되면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스마트폰은 작은 컴퓨터였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었습니다. 모바일 결제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2011년 애플페이, 2013년 삼성페이가 등장했습니다. 스마트폰을 단말기에 대기만 하면 결제가 되었습니다. NFC 기술을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중국에서는 더 빠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알리페이와 위챗페이가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QR코드 하나로 모든 결제가 가능했습니다. 노점상도, 택시도, 심지어 거지도 QR코드를 받아들였습니다. 현금이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스웨덴에서는 상점의 절반 이상이 현금을 받지 않았습니다. 한국도 비슷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지폐와 동전을 보기 어려워졌습니다. 돈은 이제 완전히 디지털화 되었습니다. 물리적 형태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숫자와 데이터만 남았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의 잔액이 곧 돈이었습니다. 편리함은 분명했습니다. 가벼웠고 빨랐고 정확했습니다.
거스름돈을 계산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잃어버릴 걱정도 줄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문제도 생겼습니다. 해킹과 금융사기가 증가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이 다운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더 근본적인 질문도 제기되었습니다. 모든 거래 기록이 남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프라이버시는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은행과 정부가 우리의 모든 거래를 알고 있다는 것이 과연 좋은 일일까? 이런 의문 속에서 새로운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은행도 정부도 필요 없는 돈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완전히 탈중앙화된 화폐는 가능할까? 답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타났습니다. 암호화 기술과 컴퓨터 네트워크를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돈이 등장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2008년 9월, 세계 경제가 붕괴 직전이었습니다. 미국의 대형 투자은행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했습니다. 금융위기가 전 세계로 번졌습니다. 사람들은 은행을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해 10월, 인터넷에 이상한 논문이 올라왔습니다.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익명의 인물이 작성한 9페이지짜리 논문이었습니다. 제목은 비트코인, P2P 전자화폐 시스템이었습니다. 논문은 혁명적인 아이디어를 담고 있었습니다. 은행도 정부도 없이 작동하는 화폐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암호학과 분산 네트워크 기술을 이용한 완전히 새로운 돈이었습니다. 2009년 1월 3일 최초의 비트코인이 생성되었습니다. 사토시 나카모토가 직접 채굴했습니다. 제네시스 블록에는 재무장관, 은행들의 두 번째 금융 직전이라는 신문 헤드라인이 새겨졌습니다. 기존 금융 시스템에 대한 도전장이었습니다. 비트코인의 핵심은 블록체인 기술이었습니다. 모든 거래 기록을 블록이라는 단위로 만들어 체인처럼 연결합니다. 이 장부를 전 세계 수천 수만 대의 컴퓨터가 나눠서 보관합니다. 누군가 기록을 조작하려면 전 세계 컴퓨터의 절반 이상을 동시에 해킹해야 합니다.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중앙 서버가 없기 때문에 공격할 목표도 없습니다. 새로운 비트코인은 채굴이라는 과정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강력한 컴퓨터로 복잡한 수학 문제를 풀면 보상으로 비트코인을 받습니다. 마치 금을 캐듯이 비트코인을 캐는 것입니다. 비트코인의 총량은 2100만 개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만들 수 없습니다. 정부가 마음대로 돈을 찍어낼 수 없습니다. 희소성이 보장됩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2010년 5월 한 프로그래머가 피자 2판을 비트코인 1만 개에 샀습니다. 당시 $30 정도의 가치였습니다. 지금 그 비트코인의 가치는 수억 달러입니다. 2011년부터 비트코인이 언론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초기 투자자들이 큰 수익을 얻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비트코인의 철학은 분명했습니다. 탈중앙화, 익명성, 검열 저항입니다. 정부도 은행도 개입할 수 없습니다. 국경도 없습니다. 인터넷만 있으면 누구나 비트코인을 보내고 받을 수 있습니다. 자유주의자들이 열광했습니다. 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난 돈이라는 개념이 매력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도 있었습니다. 범죄자들도 비트코인을 좋아했습니다. 마약 거래, 돈 세탁에 이용되었습니다. 2013년 비트코인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연초 13달러에서 연말 10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비트코인 100만 장자가 속출했습니다. 언론은 디지털 골드러시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변동성도 심했습니다. 급등 후 급락이 반복되었습니다. 2014년 세계 최대 비트코인 거래소 마운트 곡스가 해킹당해 파산했습니다. 수십만 비트코인이 사라졌습니다. 비트코인의 성공을 보고 수많은 암호화폐가 등장했습니다. 2015년 비탈릭 부테린이 이더리움을 만들었습니다. 단순한 화폐를 넘어
스마트 계약이 가능했습니다. 스마트 계약은 자동으로 실행되는 계약입니다. 코드로 작성된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이행됩니다. 중개자 없이 신뢰할 수 있는 거래가 가능해졌습니다. 리플, 라이트코인, 이더리움 클래식, 비트코인 캐시 등 수많은 코인이 쏟아졌습니다. 2017년에는 ICO 붐이 일었습니다. 누구나 코인을 만들어 투자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17년 말 비트코인이 2만 달러에 육박했습니다. 암호화폐 전체 시가총액이 8천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너도 나도 코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투기 열풍이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 초 거품이 터졌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3,000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대부분의 코인이 90% 이상 폭락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각국 정부의 대응은 엇갈렸습니다. 중국은 암호화폐 거래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한국은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반면 일본은 합법화하고 규제 틀을 마련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대부분의 코인을 증권으로 분류하려 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자금 세탁 방지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암호화폐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기술은 계속 발전했습니다. 블록체인은 화폐를 넘어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었습니다. 공급망 관리, 의료기록, 투표 시스템, 부동산 등기에 활용되었습니다. 기업들도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페이스북은 리브라라는 암호화폐를 발표했습니다. 나중에 DM으로 이름을 바꿨지만 규제 압력으로 결국 포기했습니다. 중앙은행들은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민간 암호화폐가 국가 화폐를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를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일부 활용하지만 중앙화되어 있습니다. 익명성이 없고 정부가 모든 거래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중국이 가장 앞섰습니다. 디지털 위안화를 시범 운영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도 디지털 유로를 검토했습니다. 한국은행도 디지털 원화를 연구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이 일어나자 비트코인이 다시 주목받았습니다. 각국 정부가 천문학적인 돈을 풀었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졌습니다. 비트코인을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보는 시각이 생겼습니다. 2021년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치인 6만 9천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매입했습니다. 엘살바도르는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채택했습니다. 암호화폐가 주류로 진입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하락장이 찾아왔습니다. 2022년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 FTX가 파산했습니다. 창업자 샘 뱅크먼 프리드가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신뢰가 다시 무너졌습니다. 그럼에도 기술은 발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더리움은 에너지 소비를 99% 줄이는 업그레이드를 완료했습니다. 레이어 2 솔루션이 거래 속도를 높이고 수수료를 낮췄습니다. NFT, 디파이, 메타버스 같은 새로운 개념이 등장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이 예술, 금융, 게임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암호화폐의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주류 화폐가 될지, 투기 자산으로 남을지, 아니면 사라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규제와 기술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은 돈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중앙 권력 없이도 돈이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비트코인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것이 제시한 질문들은 남을 것입니다. 돈을 누가 통제해야 하는가? 프라이버시와 투명성 사이의 균형은 어디인가? 기술은 금융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조개 껍데기에서 시작된 돈의 여정은 이제 0과 1의 디지털 세계에 도달했습니다.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돈이 계속 등장할 것입니다.
돈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흥미로운 패턴이 보입니다. 형태는 계속 변했지만 본질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신뢰였습니다. 조개 껍데기든 금화든 지폐든 디지털 코드든 사람들이 믿을 때만 돈이 되었습니다. 초기 화폐는 내재 가치에 의존했습니다. 금과 은은 그 자체로 아름답고 유용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약속과 신용으로 이동했습니다. 종이는 아무 가치가 없지만 정부의 보증으로 가치를 얻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는 기술이 신뢰를 대신하기 시작했습니다. 블록체인은 중앙 권력 없이도 신뢰를 만들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수학과 암호학이 은행과 정부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신뢰의 문제로 돌아옵니다. 기술은 믿을 수 있는가? 코드는 공정한가? 시스템은 안전한가? 결국 신뢰는 사라지지 않고 형태만 바뀐 것입니다. 앞으로 돈은 어떤 모습일까요? 몇 가지 가능성이 보입니다. 첫째, 완전한 디지털 화폐의 시대가 올 수 있습니다. 현금이 완전히 사라지고 모든 거래가 전자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스웨덴과 중국이 이미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편리하고 효율적이지만 우려도 있습니다. 모든 거래가 추적됩니다. 프라이버시가 사라집니다. 정부가 개인의 경제 활동을 완벽히 파악하게 됩니다. 둘째,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가 표준이 될 수 있습니다. 각국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가 기존 현금을 대체할 것입니다. 안정적이고 규제되지만 혁신성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민간 디지털 화폐와 국가 화폐가 공존할 수 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 화폐를 발행하고 특정 생태계 안에서 통용될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의 시도가 실패했지만 언젠가 성공하는 사례가 나올 수 있습니다. 넷째,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돈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결합된 자율적 화폐, 사용 목적이 정해진 프로그래머블 머니, 탄소 배출량과 연동된 환경화폐 등 상상하기 어려운 형태들입니다. 인공지능은 돈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AI가 개인의 소비 패턴을 분석해 최적의 재정 관리를 해줄 수 있습니다. 로보 어드바이저가 투자 결정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AI끼리 자율적으로 거래할 수도 있습니다. 자율주행차가 주차비를 자동으로 지불하고 스마트 냉장고가 식료품을 주문하고 결제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개입 없이 경제활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국경 없는 돈의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정보의 국경을 허물었듯 디지털 화폐는 돈의 국경을 허물 수 있습니다. 송금 수수료가 사라지고 환전이 필요 없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특히 개발도상국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은행 계좌가 없어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일하는 이주 노동자들이 고향에 쉽게 송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화폐 주권의 문제가 남습니다. 국가는 화폐 발행권을 포기하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통화 정책은 경제를 관리하는 핵심 수단입니다. 이것을 민간 기업이나 국제기구에 넘길 리가 없습니다. 불평등의 문제도 심각합니다. 디지털 화폐 시대에 기술에 접근할 수 없는 사람들은 더욱 소외될 수 있습니다. 노년층, 빈곤층, 디지털 기기가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돈의 역사는 곧 불평등의 역사이기도 했습니다. 돈을 많이 가진 사람과 적게 가진 사람, 돈을 만들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항상 존재했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돈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돈이 만들어낸 문명은 놀랍습니다. 돈 덕분에 전문화가 가능했습니다. 누구나 자신이 잘하는 일만 하고 나머지는 돈으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복잡한 사회가 작동할 수 있었습니다. 돈이 예술과 과학을 발전시켰습니다. 후원자가 예술가를 지원하고 투자자가 연구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르네상스도 산업혁명도 정보혁명도
모두 자본의 뒷받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돈은 인간관계도 바꾸어 놓았습니다. 모든 것이 가격으로 매겨졌습니다. 우정도, 사랑도, 심지어 생명까지 돈으로 환산되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돈에 대한 욕망은 인간의 본성일까요? 아니면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것일까요? 모든 문화권에서 부를 추구하지만 그 의미는 다릅니다. 어떤 사회는 축적을 미덕으로 여기고 어떤 사회는 나눔을 중시합니다. 불교에서는 탐욕을 경계합니다. 기독교에서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많은 돈을 원합니다. 돈은 자유를 줄까요? 아니면 노예로 만들까요? 충분한 돈이 있으면 선택의 자유가 생깁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가고 싶은 곳에 가고, 되고 싶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을 위해 하기 싫은 일을 하고, 원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고, 자신을 속이며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돈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더 가지려 할수록 더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현명한 사람들은 돈을 도구로 봅니다.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행복을 위한 것이지 돈 자체가 행복은 아닙니다. 충분한 돈은 필요하지만 얼마가 충분한지는 각자 다릅니다. 앞으로 돈과 어떻게 관계 맺을 것인가는 개인의 선택입니다.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돈의 형태가 어떻게 바뀌어도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의 태도입니다. 돈을 지혜롭게 다루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버는 것만큼 쓰는 법도 중요합니다. 저축도 필요하지만 경험에 투자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신을 위해서도 쓰고 타인을 위해서도 씁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돈을 맹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화폐 시스템은 언젠가 바뀌었습니다. 영원한 것은 없었습니다. 금 본위제도 무너졌고 대제국의 화폐도 사라졌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돈 자체가 아니라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세상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돈은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조개 껍데기에서 시작된 긴 여정을 돌아보았습니다. 금화와 은하를 거쳐 종이돈이 등장하고 플라스틱 카드가 나타나고 마침내 보이지 않는 디지털 화폐에 이르렀습니다. 돈의 형태는 계속 변할 것입니다. 10년 후, 50년 후, 100년 후의 돈은 지금과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의 본질, 즉 가치를 교환하고 저장하고 측정하는 기능은 남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돈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지배해야 합니다. 돈은 우리의 가치를 반영해야 하고 우리의 꿈을 실현하는 수단이어야 합니다. 밤은 깊어가고 돈의 긴 역사 이야기도 끝을 향해 갑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또다시 돈과 함께하는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조금 다른 시선으로 돈을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갑 속 지폐를 볼 때, 카드로 결제할 때, 스마트폰으로 송금할 때, 수천 년의 역사가 그 안에 담겨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이 편리함은 무수한 시행착오와 혁신의 결과입니다. 돈은 인류가 만든 가장 위대한 발명 중 하나입니다. 동시에 가장 위험한 발명이기도 합니다. 돈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 우리 사회, 그리고 우리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